리더는 인생길에서 무수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인들이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토마스 링컨은 가난한 농부였고, 어머니 낸시 행크스 링컨은 미혼모의 딸이었으며 두 분 다 문맹이었습니다. 링컨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링컨이 27번의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27번이나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잠깐 그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 때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난 적이 있었고, 23세 때는 사업에 실패했고, 24세 때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사업에 파산해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17년간이나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26세 때는 약혼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고, 28세 때는 신경쇠약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30세 때는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32세 때는 정부통령 선거위원 출마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35세 때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고, 그 이듬해에는 하원의원 공천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40세 때는 하원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게 됩니다. 47세 때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고, 48세 때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낙선, 이때는 약 100표 차가 났었다고 그래요. 50세 때는 상원의원 출마에 낙선. 이게 전체가 27번의 실패인데, 지금은 대표적인 사례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숨이 찰 정도로 굉장히 많네요. 실패했던 경험이. 이렇게 링컨이 실패를 거듭하니까 그의 친구들이 그 링컨 주변에서 그 모든 칼이나 면도날을 다 치워버렸다고 그래요. 그 칼이나 면도날이 주변에 있으면 뭐 무슨 짓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아무도 장담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던 링컨은 실패의 사나이였는데, 마침내 27번의 실패를 디딛고 일어나서 한 번에 화려한 성공을 했던 사람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링컨은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난 낙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곧바로 또 시작을 했으니까. 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걸음걸이가 곧을 것이고 목소리는 힘이 찰 것이다. 내 스스로 다짐한다. 다시 힘을 내자. 에이브러햄 링컨. 대단합니다. 자기 스스로 거울을 보고 다짐하는 그 리더의 모습인데요. 마침내 이 링컨이 52세가 되던 해 16대,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이듬해 또 한 번 대통령에 재선하게 됩니다. 이 링컨의 실패는 실패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 실패를 거듭하긴 했지만 결코 패배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계속해서 27번이나 거듭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생에서 패배하지 않는 법을, 리더로서 패배하지 않는 법을, 그 노하우를 잘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실패하지 않느냐, 어떻게 실패를 듣고 재기하느냐,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당선한 것은 수많은 실패와 또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도전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그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링컨의 리더십이 왜 불멸의 리더십인가 하는 것입니다. 1865년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 보면 이때 미국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북부와 찬성하는 남부로 나뉘어져서 온 나라가 전쟁으로 뒤얽혀 있었던 아주 그런 때였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야 됐는데
그 전에 노예제 폐지를 담은 이 헌법 수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이 헌법 수정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여당이었던 그 공화당의 의석수가 이미 과반수를 넘었지만 헌법을 수정하기 위한 그 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야당인 민주당의 표를 20표 이상을 끌어와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서로 가치관이 다른 미국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리더십의 표상을 우뚝 세운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 측면에서 연구해 볼 때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왜 이 링컨의 리더십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일까? 여기에 의문점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해 보고자 하는 그런 면도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과 겨룬 정적들, 그 라이벌이죠. 라이벌인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라든가 전쟁장관 스탠턴, 이런 사람들을 중직에 기용해서 링컨의 거시적인 그 리더십을 나타낸 면이 돋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링컨의 리더십 스타일이 빛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일했느냐 하는 그 기준일 것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의 그 업무 수행 방식을 연구해서 대통령의 위기라고 하는 그 책을 펴낸 크리스 윌리스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신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 윌리스가 쓴 그 대통령의 위기라는 그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책은 위기에 빠졌던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조지 부시 대통령까지 16명의 대통령들의 그 결단력과 그들의 그 행적을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리더로서의 그 인간성을 분석하고 개인적인 역사까지 이렇게 써내려갔는데요. 그 일부에서는 극도로 위험한 국내 문제에 직면한 그 대통령들,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든가 뭐 이런 대통령들의 그런 사례들을 들고 있고요. 2부에서는 대통령의 실행력, 여기에서는 엘리트 정치를 초월하고 관료 정치에 맞선 대통령들, 예를 들면 잭슨 대통령이라든가 존슨, 뭐 이런 대통령의 그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기술하고 있고, 또 3부에서는 평화를 위한 지도, 이 편에서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행동을 펼친 그 대통령들, 예를 들면 율리시즈 그랜트라든가 시오도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 리처드 닉슨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등에 대한 그 사례들을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또 4부에서는 적에 맞서는 그 대통령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라든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해리 트루먼, 존 F 케네디, 조지 부시 대통령, 이런 대통령들의 그 사례들을 연구해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크리스 윌리스의 대통령의 위기라고 하는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링컨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 여기 화면에도 링컨 대통령이 그 앉아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오는데, 어떤 사진이든지 이렇게 보면 언제나 그 모습이 활짝 그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사진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5년간 대통령직에 재임을 했지만 그 링컨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언제나 악전고투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괴로운 날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들끓는 정적들은 항상 링컨을 비난했고, 남북전쟁은 정세가 불리했고, 심지어 링컨의 사생활조차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둘째 아들이었던 그 윌리가 12살을 넘기지 못하고 장티푸스로 그만 죽었죠. 또 링컨의 부인이었던 그 메리 토드는 아들의 죽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우울증을 앓았다고 그래요. 우울병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그런 사생활적인 면이 또한 링컨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의 단안을 내린 1862년 9월의 상황도 무척 안 좋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링컨의 그 노예 해방 선언 하면은 아주 멋있는 무슨 그런 파티나 이런 그 연설장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862년 9월의 상황이 그 정세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링컨이 그 수워드 국무장관이라든가 웰스 재무장관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런 얘기를 불쑥 꺼냈다고 그래요.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 어떨까? 이러면서 의견을 구했더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 국무장관은 한동안 고심하다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불리합니다. 첫째는 남군과 벌인 7일 전쟁에서 패한 뒤에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그들이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영국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전쟁에 개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재무장관은 아예 입을 닫고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링컨이 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좋으면 어떤 비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나 결과가 나쁘면 천사 10명이 변호해줘도 소용이 없겠지. 이게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전에 수워드 국무장관이나 웰스 재무장관에게 의견을 묻고 설득하기 위해서 링컨이 했던 말인데요.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링컨의 변혁적 리더로서의 신념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등 국민과 3등 국민을 나눠 놓은 상태에서는 이 통합, 나라의 통합, 이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이 통합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미증유의 국난에 봉착해서 상황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 리더들에게는 올바른 신념이 필요합니다. 이 올바른 신념으로 국정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꿰뚫고 나가는 이 큰 방향을 정해서 지체 없이 바로 밀고 나가는 그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 바보는 결심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링컨은 그것이 위대한 리더의 요체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정신없이 전개되는 그 남북전쟁의 와중에서도 1861년 미국 동소횡단 철도를 착공하는 일도 해냈습니다. 아마 이때 동소횡단 철도를 착공하면서 굉장한 그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의 결단이라고 그럴까? 그런 변혁적 리더로서의 그런 신념을 아마 굳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링컨의 변혁적 리더로서의 이런 신념과 결단은 이미 역사적으로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서도 엿보였지만, 이게 이런 변혁적 리더로서의 신념과 결단은 링컨만이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대통령이라든가 위대한 리더들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날 링컨의 신념과 결단이 가장 많이 인기가 있고 회자가 되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마도 그 링컨의 인간적인 면모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이, 우리 리더십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크리스 윌리스의 대통령의 위기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권력을 유지하는 눈치를 볼 것인가, 국가와 국민의 장래 이익에 충성할 것인가. 이때 링컨이 이런 문제에 접했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주요 지도자들은 그들이 참다운 리더라면 언제나 당파를 벗어나 국가에 충성할 것이다.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해외 토픽 같은 데에서 보면 국내 정세나 해외 그 외교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행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유권자들의 눈치나 보고 언론의 눈치나 보는 그런 행세를 보이는 정치인도 있는 반면에, 정말로 국가와 국민의 장래에,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그런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 이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정면 돌파해서 뚫고 나가는 그런 신념의 결단, 이것이 리더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변혁적 리더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변혁적 리더로서 하나의 신화로 비춰지는 그런 존재가 됐던 것이죠.
링컨은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분열과 혼란을 종식하고 미국을 하나의 통합된 국가로 만들었으며 노예 해방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인권을, 권리를 보호한 위대한 리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분열의 위기에 처한 미국을 남북전쟁이라는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구해낸 히어로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은 그 당시에 변혁적 리더십을 실천한 리더입니다. 변혁적인 리더는 미래의 비전과 공동체적인 사명감을 갖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각자의 환경과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회에서 어떤 그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학교나 연구소에서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종교단체에서 어떤 그런 책임 있는 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마인드를, 자기의 포커스를 단기에 맞추느냐, 중기에 맞추느냐, 장기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자신은 물론이지만 자신을 포함한 그 조직 또 팔로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변혁적 리더로서 그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또 공동체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장기적인 목표를 마침내 완성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변혁적 리더로서의 그 링컨의 위대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링컨을 변혁적 리더로서, 혁신적 리더로서 기억하고 있는 그 모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크라이시스, 굉장히 그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링컨의 리더십을 더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이 위기 속에서 리더는 팔로우를 이끌고 신념과 자기 희생으로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념을 갖고 자기 희생만 가지고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겠죠. 그런데 굳은 신념과 자기 희생을 가지고 확실한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 이랬을 때 그의 리더십은 마침내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그 링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리더십을 연구하시는 분들로서 아직까지 이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은 시간을 내셔서 한번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변혁적 리더가 볼만한 추천 영화, 오늘의 추천 영화가 되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링컨입니다. 이 영화가 2012년에 개봉이 됐는데요. 미국의 정치 영화인데, 미국의 정치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이 영화에 대한 또 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링컨이라고 하는 2012년도에 개봉된 영화는 링컨의 그 정치 인생의 절정이었던 무렵을 그려낸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링컨의 전기와 또 링컨의 그 어록들, 그리고 이제 링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링컨의 리더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연구해서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라이벌을 친구로 만들어라. 그 화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리더십의 원리 1, 넘버 1 그래가지고 라이벌을 친구로 만들어라. 이 말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이네. 그러니까 적을 친구로 만들려는 건데요. 이 휴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링컨의 가장 큰 정적이었는데, 라이벌이었는데, 이 휴어드가 아주 좋은 집안에서 자라났다고 그래요. 배경이 좋고 또 친화력이 대단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노예제도 폐지론자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리가 노예제도 폐지론은 링컨만이 주장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고자 했던 그런 정치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리더가 이 휴어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느 시대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정치가다, 이런 이밸류에이션을 받은 사람이 휴어드예요. 또 정치적인 입지만으로 봐서도 링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정치인이 휴어드였다. 휴어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장면에 보면 링컨이 이 휴워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오른팔부터 소개하지. 국무장관 윌리엄 휴워드.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표를 넣는 잘생긴 남자 말이야. 이러면서 그 자기의 정적을 친구로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1860년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서 링컨이 이 휴워드를 이기게 됩니다. 그 대통령이 된 링컨은 링컨보다 더 유명하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공직생활 경험도 풍부했던 이 정치적인 적이었던 휴워드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휴워드가 의심을 했는데 그리고 조금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면서 링컨을 그냥 명목상의 상관, 명목상의 대통령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이 링컨의 그 진심을 알고 나서 링컨의 그 리더됨을 깨닫고 나서 링컨의 가장 친구가 되죠.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어드바이저, 조언자가 됐습니다. 또 그 링컨의 또 다른 경쟁자였던 에드워드 베이츠는 법무장관에 앉히게 됩니다.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는 당신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런 설득과 함께 베이츠를 법무장관에 앉히게 됐고, 근데 이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링컨을 무능하다고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링컨을 강하게 비난해온 그 체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재무장관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은 여당뿐만 아니라 여당이었던 그 공화당뿐만 아니라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도 자기 뜻이 맞는 사람이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 미래 비전을 위해서 모두 직분을 줍니다. 국가 경영에 동참을 시키게 돼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링컨이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최고의 적, 최고의 라이벌이야말로 최고의 실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요새 말로 보기 드문 사람이네요. 요즘에 보기 드문 사람. 적을 친구로 만들었던 그 링컨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리더십의 원리 2는 경청하고 스피치로 이끌어라. 어느 날 링컨이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전쟁터로 나가서 병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자네 이름을 알고 싶네. 그러면서 친숙하게 이렇게 다가가서 그 흑인 병사에게 이름을 묻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에피소드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 그 병사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평소에도 링컨의 집무실 앞은 늘 그에게 이야기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고 그래요. 잘 듣는 것에 더해서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링컨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론가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그 쓸데없는 농담만 짓거려야 되는 꺽다리 변호사다. 말이 너무 많고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낸다. 이런 그 말을 하면서 흉을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링컨을 연구해 보면은 그 링컨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뭐 가난했죠. 농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 화술, 그런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링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링컨의 아버지였던 토마스는 남달리 그 흉내내는 걸 잘했고 재밌는 이야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으로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고 또 책을 많이 읽어서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거기에 적합한 이야기들, 거기에 적합한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두 번째 원리는 경청하라, 잘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피치로 거기에 적합한 말로 사람들을 이끌어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의 세 번째는 팔로우에게 관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관대함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데 링컨은 이 관대함, 관대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을 그 리더의 제1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실제 예가 있는데요. 그 대통령이었을 때 탈영을 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병사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이 어린 병사, 뭐 소년이었다고 기록에 나오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사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엾은 자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걸세. 그를 총살하는 대신에 전쟁터로 나가 싸우게 하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링컨은 실제로 병사들을, 탈영한 병사들을 사면하는데 실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무자비하게 법대로 처리하는 거죠. 무자비하게 병사들의 그 탈영 문제를 다뤘다면 모두 다 죽여라, 사형해라, 뭐 이런 식으로 탈영 문제를 다뤘다면 이 북부군의 그 단결이 유지가 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사가들이. 또 링컨의 그 관대함에 대한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링컨이 그 맥클렐런 장군의 오만함을 참아준 그런 일화도 아주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맥클렐런 장군은 자기보다 그 나이가 많은 스콧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스콧 장군하고의 그 불화가 심했다고 그래요. 친하게 지내질 못했는데 링컨으로서는 두 장군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맥클렐런 장군은 링컨의 방문을 꺼렸다고 그래요. 뭔가 자기가 이제 그 단점이 많으니까 아마 링컨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링컨이 방문했을 때도 참모들이 머무르는 방에서 몇 시간씩 링컨을 기다리게 하거나, 링컨이 와 있는데도, 대통령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피곤해서 자는 것처럼 잠자리에 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참모였던 스워드를 비롯한 그 대통령의 참모들은, 링컨의 참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무척 화를 냈지만 링컨은 맥클렐런 장군의 이 무례한 행동을 모두 참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맥클렐런의 말고삐라도 잡는 사람이 되겠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결단과 결심과 이 리더십이 대단한 겁니다. 또 링컨에게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라고 그 휘하에 있었는데, 이 그랜트 장군과의 그 일화가 또 유명한 일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술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술에 취해 있어서 그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대통령에까지, 백악관에게까지 그 소문이, 험담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링컨이 그 진상을 파악한 다음에 참모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랜트 장군이 애용하는 위스키 상표를 당장 알아오게. 그래서 다른 모든 장군들에게도 그 위스키를 사서 보내게 말이야. 이랬다고 그래요. 굉장히 정말 보통 리더가 아니고, 보통 리더십이 아닌 정말로 그 정치 구단의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대단한 변혁적 리더 링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의 원리 세 번째는 팔로우에게 관대하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해보고 양보하라. 양보하는 리더십에 대한 건데요. 이 노예제 폐지론자 중에서 이 급진파였던 스티븐스 의원이 있었는데, 이 의원이 수정안 통과를 위해서 평소 소신과는 아주 다른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인종평등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이 민주당 의원들 같은 쓰레기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자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시 미국에서는 이 노예제 폐지론자들 사이에서도 인종적인 평등론에는 거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흑인과 백인이 완전히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온건한 폐지론자들의 반감을 살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껴안고 함께 가야 할 입장이었던 링컨으로서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링컨이 스티븐스를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킬 뿐 길에 있는 늪과 사막은 알려주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가서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원리 네 번째는 손해보고 양보해라, 그런 의미고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역사적인 내용은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로 그 좀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할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더십의 다섯 번째 원리는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리더십입니다.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도, 대통령도 인간이잖아요. 이 대통령도 인간인데 모든 인간은 고통과 아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뭔가 직분도 다르고 이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겪는 모든 것들하고는 초월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죠. 전쟁 중에 링컨과 그의 아내 메리는 어린 아들 윌리엄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의 가족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었고 그 아내였던 메리가 우울증에 걸려서 아주 심해졌다고 그래요. 거기다 더해서 장남이었던 그 로버트가 있었는데 이 로버트가 군에 입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아내가 견디다 못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을 군대에 보냈으니 링컨 당신은 반드시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전쟁을 끝내야 해요. 그래서 집안에서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사회생활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을 잘 이해하고 돌보고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행동을 하면 괜찮은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푸시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링컨은 극심한 상실감에 시달렸지만 또 그런 모든 감정을 극복하며 공적인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사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공적으로 일할 때는 그런 걸 또 표현하면 안 되겠죠. 표현하지 않고 묵묵하게 끊임없이 일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전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깊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감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 수많은 실패를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전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공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슬픔과 아픔의 언덕,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슬픔을 겪고 아픔을 겪는데요. 그게 하나의 언덕이 되었을 때 이 언덕을 내가 어떻게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진정한 리더라고 하면은 이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슬픔과 아픔의 언덕마저 넘어서야 하는 것이 이 리더의 운명이다. 리더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